여야 지도부가 4.15 총선을 이틀 앞두고 막판 표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논란을 의식한 듯 낙관론을 극도로 경계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후보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네, 4.15 총선의 주요 전략과 격전지 그리고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개원 교수, 또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김 교수님. 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딱 이틀, 48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양쪽 진영 정말 초조할 텐데 오늘 어땠습니까? 각 당 표정? 역사적인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21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재헌의회부터 이제 21번째 만든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각 당 정말 긴장된 표정입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마지막 유세의 총력전을 어제까지 주말에는 대부분 다 수도권에 이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여권에서는 역시 충청권과 또 험지라고 불리는 TK 지역을 중심으로 갔는데요. 특히 충청권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남, 부산 지역, PK 지역과 충청권이 사실상 가장 많은 혼전이 있고 승부수가 결정되는 곳이 양쪽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청권에 오늘 아주 힘을 쏟았고요. 네. 역시 TK 지역에서는 단 한 석이라도 건져보자. 지금 김부겸 후보마저도 어렵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권은 상당히 긴장하면서도 그러나 이번에는 일당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자 몸조심하듯이 굉장히 신중한 표정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수도권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각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배려하면서 양당이 아주 일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당 아주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네. 서 교수님 오늘 양당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이제 선거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아마 이제 수도권에서 총 유세를 할 것 같고요. 네. 그 직전에 오늘 여야가 모두 충청권, 즉 중원 패권을 다지기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충북 지역 8개 의석이 달려 있는데요.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는 지금 통합당이 5대 3으로 이긴 바 있는데 지금은 거의 팽팽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또한 이번 총선의 승부처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총력전을 쏟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반면에 통합당에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충북, 또 대전, 충남 지역을 순회하면서 중원 표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여당이 민주당이 앞서는 분위기에서 조금 굳히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야권인 통합당 쪽에서는 막판 추격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호각지세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 언급이 지금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네, 180석이면요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서고요. 예. 거기에다 야권의 일부 의원들만 규합한다면 개헌선이 되거든요. 네. 엄청난 선이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총선에서 이렇게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것은 여야 어느 쪽도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사실은 희망사항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다. 쉽지는 이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모든 총선과 대선의 역사를 봐도 예. 이 정도 수준의 이 득표를 한쪽에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권 내부의 자신감, 소위 말 편성 효과라고 하잖아요. 밴드웨곤 효과.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개혁에 대해서 힘을 실어달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인데요. 당장 당내에서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무슨 소리냐. 정말 우리 신중해야 된다.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도 정말 지금은 가장 국민들께 조아리고 뭔가 신중하게 겸손하게 나가야 될 텐데 이게 무슨 소리냐. 또 야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 정도 이건 정말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 박형준 위원장 전부 강력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역시 그 정도까지는 쉽지는 않을 네. 겁니다. 대한민국 이 총선의 역사를 둘러보더라도 그렇고요. 이제 과반수를 넘을 것인가. 단독으로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넘는다면 여권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굉장히 큰 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정의당이라든가 우군들이 같이 해준다면 사실상 뭔가 후반기 국정,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을 주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나 미래통합당에서는 결코 이것은 이 상황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65석, 거의 뭐 전석 한 60석 이상 가까이 우리가 석권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유시민 위원장의 얘기는 이 사장의 얘기는 상당히 좀 자신감, 그러나 이것이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야권도 만만치 않은 지금 기세이기 때문에요. 역시 선거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소 교수님, 이 180석 발언이 나오자 이 통합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위기의식이 커진 분위기입니다. 네, 이거는 통합당 내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수한 발언이 아닐까. 왜냐하면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독주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네. 상대 후보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이거는 민주당에게 상당한 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우리가 선거 이제 이틀 남았는데 선거 막판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막말, 은행에 조심해야 된다는데 마지막까지 네. 겸손하게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180석 얻을 수 있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자세를 보이면은 그에 대한 반작용이 역풍이 굉장히 거세다는 것을 바로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밴드웨건 효과를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잘 되는 쪽에 확 힘이 붙어서 달아가는 거. 근데 반대로 언더독 효과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약자에게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힘을 실어주자. 강자를 견제하기 위한 이 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80석 하니까 깜짝 놀란 이 야당에서 뭔가 좀 힘을 보태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움직임도 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당장 무슨 소리냐, 이것은 독재다. 그런 의석을 가져가겠다는 것들 너무나 그동안에 야당을 무시하고 국정을 해온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네. 대신에 야권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는 측면들, 막판에 막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뭐 제명한다고 했다가 또 탈당을 권유한다고 했다가 또 전형진은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고요. 공천도 어땠습니까? 막바지에 호떡 공천이라고 뭐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다가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권이 마지막 순간 이틀 남았습니다. 국민들께 우리가 정말 희망과 상식에 찬 보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제대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더독 효과가 이번에는 나타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지금 여당 지지율도 사실 이런 선거를 앞두고 전례 없을 정도로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권이 마지막 좀 단합하고 절치부심. 다행히 어제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까지 같이 이 유세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보수층 유권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라든가 또는 정말 좋은 인물을 제대로 부각시키는 노력들을 마지막까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막말 논란은 사실 야당뿐이 아니잖아요. 여당에서도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들이 조금 나왔는데 뭐 정봉주 의원 발언도 있었고 여러 군데 예. 좀 문제가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크게 부각이 안 되니까 이게 표심에 크게 자극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통합당이 선거운동 캠페인을 제대로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예. 아까 김홍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는 좋아서 찍는 표보다는 이게 싫어서 부정적으로 찍는 표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부각이 적게 됐지만은 이번 총선의 의미는 뭐 코로나 위기 극복과 더불어서 문재인 정권 평가와 심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마지막 선거 직전에 이런 막말, 오만한 독선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더독 효과를 상당히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이제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과거의 총선들과는 여러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이 다르죠. 예. 왜냐하면 예년의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 네. 심판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특히 경제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판을 받고 네. 여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뭔가 잘하라면서 재직질의 의미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선거 결과를 가져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유세도 없었죠. 길거리에서 요새 못 보셨잖아요. 네, 로고송 맞아요. 울리고 춤도 그렇죠. 추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깜깜이 선거가 됐다. 후보자들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 신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유권자들께 얼굴을 들이밀고 아 저는 이런 후보입니다라고 본인을 기회가 드러낼 없었죠. 네. 기회조차 없었고요. 네. 정책도 전혀 얘기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정말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정말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 총선 역사상 이런 선거가 없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역시 아무래도 북한 문제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예. 뭐 네. 과거에는 북풍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고요.
역시 이러다 보니까 사람보다는 몇 번 정당이냐 정당 보고 찍는다. 나는 여권 지지, 나는 뭐 보수 정당 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시 정당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역대 가장 높은 대통령 지지율 하에서 네. 치러지는 선거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어제 그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50% 중후반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높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쉽지 않거든요. 되게 30%나 뭐 40%대 아래에서 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여권에 대한 그런 표심들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과거 총선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선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 교수님, 이 이제 정권 심판론이 조금 역대 선거와 달리 잠잠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표를 던질 때는 이 집권 중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집권 여당이 경제적으로 어떤 성적을 거뒀느냐에 따라서 표를 던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는 사실 3월, 4월 요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취임한 지 지금 만 3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의 경제 문제, 외교안보 문제, 이런 또 우리 국민 통합의 문제, 인사 문제 이런 데 대한 국민이 총체적인 평가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 과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네. 안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또 남은 2년 동안 국정 운영을 제대로 잘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국민들이 평가하게 되면은 네. 문재인 정부 문제가 많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상당히 높지만은 네. 불과 2달 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41%, 40%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이제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5월, 6월 달에 끝나게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경제를 살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신을 못 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네. 측면에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 방향을 잡기 위해서라도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다. 이런 국민들 표심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 그럼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되는 부분이 여야의 최대 격전지죠. 수도권 판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도권 판세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뭐 종합해 본다면요, 여권이 상당히 앞서간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도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이죠. 전체로 35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취약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민심을 얻는 데는 항상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 물론 여론조사는 추세로만 봐야 됩니다.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나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흐름과 추세를 본다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야권이 지금 앞서간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중에서도 일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까지 얼마나 이제 그런 접전을 펼쳐서 살아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광진을에 나가 있는 오세훈 후보라든가 네. 또는 동작에 나가 있는 나경원 후보라든가 사실은 야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진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들마저도 지금 사실은 선거에서 생사가 불투명할 정도로 아주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는 여권이 상당히 앞서가는 추세인데 야권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우리 서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견제 심리 국민들께서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보시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뭐 판세는 남은 이틀 동안에 얼마든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럼요. 전반적인 흐름은 여권이 좀 앞서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수도권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 또 뭐 당내에서 그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수도권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122석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한 석이 줄어서 121석인데요. 서울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걸로 드러나 있고, 뭐 경기, 인천 모두 어려운 걸로 드러나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35석보다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수도권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뭐 결과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네. 뭐 여론조사가 사실 믿기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지난 20대도 보니까 뭐 종로에서도 여론조사하고 정반대로 정세균 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론조사에 너무 의지하는 이 전망이라는 게 조금 허망하지 않을까 이 투름이 나오는데. 지난 네. 총선 때와 이번 총선은 그래도 여론조사의 정확성은 많이 다를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는 유선전화라든가 ARS를 이용해서 사실상 지금
이 젊은층, 소위 말하는 20대, 30대, 40대 네.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전화 받을 수 있는 네.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대표되는 표심들과 다르게 지금은 그런 안심번호를 이용한다든가 굉장히 많은 정교함을 갖추고 빅데이터 네. 분석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여론조사는 많이 정확해지는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기관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있죠. 네. 어떤 곳은 이런 유선 전화 응답률을 31%까지 사용한 것이 있고요. 네. 그래서 30, 40%를 사용한 경우는 아무래도 역시 60대, 70대 어르신들의 표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그런데 요즘 사용하는 대부분은 이 무선 전화와 유선 전화 응답률 차이가요. 유선이 대개 9 내지 10% 정도만 사용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즘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왜냐하면 카톡이라든가 유튜브 요즘 뭐 많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네. 도리어 더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선 전화의 대표성이 약 90% 정도로 높여져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다 네.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그러니까요. 조사는 네. 유선 전화를 30 내지 40%까지 사용할 경우에는 네. 사실은 굉장히 큰 오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도리어 또 어르신들의 표심만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다 신뢰할 수는 없다. 대신에 그런 추세의 흐름들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시에 네. 야권, 여권에 대한 비율이 뭐 50석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네. 그런 전망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이 여론조사만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역시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